반갑습니다. AI4DT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개발 방법론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목차 중에서 우리가 이 프로토타이핑이나 시스템 분석과에 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구조적인 방법론, 또 정보공학,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 구분해서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AD, RAD 등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시스템 개발 접근 방법. 우리가 프로세스 지향이냐, 데이터 지향이냐, 객체 지향이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세부적인 것은 뒤에 쭉 살펴보게 되고요. 우리가 프로세스 지향적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 DFD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데이터 흐름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개발된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지향적 방법. 자,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되어 있죠.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개발을 하느냐의 관점이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프로세스 모델링보다 우선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ER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모델링화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ERD가 뭐고 DFD가 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언급이 되니까요.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만 상기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지향적 방법.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돼 있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하나의 객체 내에 포함시켜 모델링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요. 상세하게 객체, 속성, 릴레이션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께 집중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 나오죠. 우리가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작업 절차, 작업 방법, 산출물, 여러 기법, 도구 등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작업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프로젝트 수행 시 이루어지는 작업 단계의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혹은 계획 또 사업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첫 번째로 이 목표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비반복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 작업 단계의 체계를 우리가 작업 절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SDL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방법론으로 이 전통적 시스템 개발 방법론으로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구조적, 정보공학적, 객체지향적 방법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설계하고 프로그래밍 순서를 거치면서 시스템이 개발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볼까요? 자,
구조적 분석에서는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DFD를 작성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DFD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조화시켜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료 흐름도 DFD에서 시스템은 입력, 프로세스, 출력 요소로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 원과 이 화살표로서 입출력 사항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고객의 어떤 그 주문 처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죠? 고객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객체에서 고객 정보를 가져오고, 그죠? 그다음에 출판사의 도서구입 목록을 가져와서 주문 처리를 해주는 이런 형태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주는 방법,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앞서 언급된 이러한 고객 주문 처리 시스템의 흐름도를 이렇게 단계 0, 1,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단계 제로 자료 흐름도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조금 더 세부화 시켜놨죠. 고객 관리, 주문 처리도 있고요. 도서 관리도 있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데이터 저장 선은 고객, 뭐 재고, 주문 내역 등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예문을 살펴보게 될 거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DFD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적 방법론 설계 단계에서 이 모듈을 식별한다 돼 있죠. 그래서 모듈에 관한 정의는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개의 조금 덜 복잡한 하위 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면 하나의 작은 단위의 어떤 객체인데요. 소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의 하위 개념으로 조금 서브 개념에 분리된 것.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 또는 뭐 VGA 카드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적 방법론의 어떤 단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시스템을 제시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구조적 방법론 DFD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어떤 그 중대한 어떤 불량 또는 결함이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피드백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공학 방법론을 살펴볼게요. 자, 정보 중심이라 되어 있죠. 정보 중심의 계획 분석 설계가 수행되지만 구조적 분석의 주요 개념들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 개발 기초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계획 단계가 특히 강조된다 되어 있죠. SDLC에서 우리가 일단은 계획 단계가 특히 강조되는 방법, 정보공학 방법론으로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 수준의 시스템 계획과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개별 시스템 개발은 이 계획과 이렇게 연계되어서 수행되는 바로 계획이 철저하게 강조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을 살펴볼게요. 객체.
자, 뭐 객체 지형이니까 객체에 관한 정의 정도만 간단히 살펴봅시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혹은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보시면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 교수라고 하는 객체, 강의실, 자동차, 이 각각 즉 우리가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표현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객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하나의 객체로 캡슐화하여 모델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객체의 속성으로 표현, 처리 절차를 나타내는 프로세스는 메소드로 표현한다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와 이 프로세스를 앞서 언급된 것 같이 캡슐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속성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메소드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이미 뭐 접하신 용어이기도 할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이렇게 앱과 그죠? 앱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과 메소드 방법으로 캡슐화 시키는 방법을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객체가 보유하고 있는 즉 뭐 학생, 뭐 학생의 성적 또는 뭐 교수와 같은 이러한 객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절차에 대한 외부 접근은 뭘 통해서 인터페이스, 즉 상호 연결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속성과 메소드 방법을 쓴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장점, 객체지향 방법론이 앞서 언급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객체는 확장성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여러 시스템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반면에 이제 객체 지향 방법론을 쓰기 시작한 이 언어부터는 바로 기존의 다른 어떤 여러 방법들보다 시간과 노력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즉 데이터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죠.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죠. 두 개를 합쳐서 연동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현대적 개발 방법론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자,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것은 사용자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이죠. 피드백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 하면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제품을 출시를 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니즈를 반영을 해서 보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방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특히 IT 관련해서 빠른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기업의 하나의 뭐 단점이라고 할까요? 여러 어떤 결제 라인을 거쳐야 되고 또는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빠른 이 스타트업에 비해서 제품 출시가 쉽지 않은 단점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빠르게 시장의 반응을 살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을 다시 피드백, 보완을 해서 다시 고객들에게 출시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용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여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빠르게 피드백,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런 프로토타이핑의 목적, 짧은 시간이라 되어 있죠.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바로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드러나지 않았던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IT는 굉장히 빠르게 기업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뭐 검토 기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하면 좋겠지만 기업 특성상요. 빠른 제품 출시를 통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제품화 상품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확실치 않거나 모든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일 때 용이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프로토 시스템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다 라고 있죠. 자, 이러한 겁니다. 기본 요구사항 식별, 실행 가능한 프로토타입 작성,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작동시켜 보고 추가로 수정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인 것이죠. 장점, 앞서 간단히 언급은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기능을 사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견해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시스템 분석가나 개발자는 모호하고 불완전한 요구사항을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서로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죠. 자, 처분용 또는 진화형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요. 진화 단계마다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토타이핑을 역시나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JAD가 나오죠. 시스템 분석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분석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수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방법을 JAD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숍 기간 동안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하는 거죠. 일종의 거죠. 프로토타이핑이 함께 사용되어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과 함께 개발될 시스템의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장점은 사용자 참여를 유도,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반면에 이제 R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피드 신속이죠, 그죠? 그래서 고속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은 이러한 앞서 살펴본 이러한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극복해 보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 누굽니까? 사용자죠.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와 그 다음에 개발자가 하나의 개발 그룹을 만들어서 앞서 살펴본 시스템 분석가가 참여했던 워크숍과 같은 방법의 JAD나 또는 빠른 시제품을 개발했던 프로토타이핑이나 그 다음에 케이스라고 하는 일종의 시스템 개발 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고품질의 시스템을 그리고 또 좀 빠르게 개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RAD입니다.
자, 이런 RAD에 보시면 뭐 사용자 요구 분석에 뭐 JAD, 시스템 분석 설계의 문서화에는 뭐 케이스, 또 실제 개발에는 뭐 4세대 언어, 4세대 언어라고 하면은 밑에 표현이 되어 있죠. SQL과 같은 거죠. 예, 쿼리 방식으로 DBMS에 질의를 하는 이런 방법의 언어입니다. 같이 자연어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 4세대 언어 뭐 이전에 그러면 1, 2, 3세대 언어가 있었겠죠. 이제 1세대 언어 우리가 뭐 기계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0과 1과 같은 아주 단순한 이진법만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기계어들은 1세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이제 4세대 언어, 오늘날의 자연어에 가까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4세대 언어, 이제 자바 등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4세대 언어나 프로그램 생성기 또는 프로토타이핑 등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RAD의 어떤 장점을 표기하고 있죠. 자, 다음은 시스템 분석가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시스템 분석가에 관한 이제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스템 분석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스템의 어떤 그 조사,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시스템 기능을 명세화하는 사람으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머는 아니에요. 프로그래머, 즉 개발자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가 있고, 그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시스템 분석가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가는 SDLC 전체 단계에 대한 총괄 책임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이 대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SA나 PM 같은 경우는 실제 경영 환경도 잘 알아야 되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되고, 전체 지금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필요할지, 또 기업의 수익 관점에서 또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즉 프로젝트는 비반복적 일회성의 어떤 그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과 종료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까지 알면은 더 메리트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 그 다음에 시스템 기능을 명세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시스템 개발을 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모 대학의 시스템을 개발한 일련의 과정 등을 제가 쭉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SDLC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분석, 설계, 뭐 구축, 구현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설구, 구현이라고 보통 외우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담당자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책임을 지니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최적의 해를 제시하라 되어 있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정 프로젝트는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명확한 목표, 즉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즉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와 같은 명확한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경영자에게 시스템 개발에 따른 조직적 이익,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고 소요 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기업 논리는요. 경영의 목적은 결국은 이익 창출이라고 했죠. 그러한 이익 창출에 부합되는 시스템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조직 변화를 순조롭게 수행할 책임자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반대할지 몰라요. 왜요? 기존에 익숙해 있던 업무 방식, 수행 방식이 편하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 도입한다는 말은 또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IT화 전산화시켜 나갈수록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도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최첨단 IT 솔루션 도입을 적극 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조직의 저항을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즉 변화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 경영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앞서 시스템 분석가의 그 정의에서도 보셨지만 실제 사용자와 개발자와 또 기업 자체의 어떤 이러한 그 이해관계를 잘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음은 시스템 분석가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최근 정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시스템 개발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최신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이러한 패턴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소비자 최신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접 개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분석가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작업 업무를 할당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입장은 그 구성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적절한 관리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활용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인 R이다. 그럼 R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R에서 어떠한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 필요한지, 또 원만한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떤 프로그래밍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을지언정 기초 개념은 반드시 터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되어 있죠. 결국은 기업의 목표 실현, 기업의 목적 실현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무엇보다 이 경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시스템 분석가로 하여금 사용자의 업무 수행 규칙, 절차를 이야기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어차피 중재 역할을 한다 했죠. 그렇죠? 최종 사용자와 개발자의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사용자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시스템을 잘 사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은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관계들을 최고 경영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 분석 기법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래밍 관련된 어떤 관련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죠. 특히 IT 영역에서는 굉장히 발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분석가의 자격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 세 마디로 압축을 하면요, 예,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바로 이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창의적 인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경영에 관한 지식이든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든 이것을 많이 갖추고서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건을 시스템 분석가가 갖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의 복잡한 문제를 분할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 그다음에 세분화된 문제들을 종합해서 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 나무보다는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 해결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 대안을 찾아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팀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적, 협력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가는 인간관계 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즉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원만한 대인관계, 또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